안녕하세요. 이상희TV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의대 이상희 교수입니다. 이상희TV 오늘 방송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미국의 전략무기 판매처인가? 네,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안팎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국가 아시죠?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자기의 통제권 하에 묶어둘 의도로 경제 침략을 시작했죠.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객관적 위상을 확인할 계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키면서 우리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안겨다 주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의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자 하는 저들의 의도가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각성과 자각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자주 독립국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자각이 촉발된 건데요.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변화의 동력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중요한 사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인기 있는 칼럼 써주신 분 오늘 나왔습니다. 박재영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님 소개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박재영입니다. 네, 우리 박재영 위원님은 여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원래는 농꾼인데요. 농사 짓고 사시는 분이지만 굉장히 유능한 정치운동가이자 복지국가 운동가이고 복지국가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제가요, 우리 박 위원님 칼럼을 읽어보니까 제목이 아주 도발적이에요. 네.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제로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면서 일본 가지 말자 그래가지고 지금 반아베 전선을 구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게 지금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도 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또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지원하겠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지금 많이 이걸 담았는데요. 또 나아가서 우리 정부는 이 지소미아 이게 지금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아니겠습니까? 네. 이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냈습니다. 미국이 지금 반발하고 일본도 노골적으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지소미아 연장하지 않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 박재영 위원님은 일단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그거부터.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네, 우리 박재영 위원님은 적극 찬성이군요. 네. 자, 적극 찬성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 박재영 위원님은 칼럼에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오랫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평등한 관계를 감내해왔던 과거의 틀을 벗자 이제 새로운 한미일 군사관계를 모색할 시점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의 사정을 보자면 그 해방으로부터 따져보면 한 74년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난 이후로는 66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네. 사실은 그 긴 세월 동안 냉전이 심화되고 분단이 고착화되고 그리고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어떤 위상을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 그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보수 정권들은 남북관계를 정권 유지 차원에서 악용했을 뿐이지 정말 한반도의 평화정착 그리고 남북의 공동 번영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남북관계를 좀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남북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70여 년 동안 분단의 세월 그리고 냉전이 심화된 이 한반도에서 그 냉전의 벽을 허물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우리가 비무장지대를 평화공원으로 만들고 그리고 둘레길을 조성해서 민간인들이 그 둘레길을 방문하게 만들고 그리고 남북 간에 아주 다양한 민간 교류를 성사시킨다고 해도 어쩌면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미국이라는 장벽을 넘어야 하는
이게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그 미국의 군산 복합체의 압력을 넘어서는 것이 사실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남북 간의 다양한 민간 교류를 추진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더라도 미국이 우리 앞을 다 가로막고 있더라.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 가로막는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미국의 본질을 한꺼풀 벗겨보면 그 속에는 거대한 군산 복합체의 압력이 존재하더라. 이런 그렇죠. 이야기죠. 네. 자,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미국의 거대한 군산 복합체, 그것의 압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저는 그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하고 그래서 한반도에 어떤 평화 무드가 조성된다. 뭐 이런 평가들도 하고 뭐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되고 있지만 그리고 남북 간의 합의를 통해서 군비 축소를 하겠다는 합의도 됐지만 그리고 그 결과로서 GP도 철수하고 이렇게 됐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정말 답답함입니다. 가령 그런 합의를 했으면은 평화 무드가 조성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이행되어져야 되는데 한 측면에서는 합의를 하고 이행을 하는 것 같지만 조기 경보기도 도입하고 한 대에 1,000억이 넘는 F-35 스텔스 그 전투기도 40대를 도입한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평화 정착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네 기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무기 많이 팔아먹었다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무기를 많이 사주기로 했다고 자랑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네. 긴장이 조성되기만 하면 무기 그 다음 팔아먹는 거야? 후속은 미국의 고가의 무기를 사오겠다고 계약하는 거. 네. 이게 한반도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한 측면에서 보면 또 답답한 게 뭐냐면 단순 비교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북한의 군사비가 작년에 국방 예산이 1조 원이었거든요. 네, 우리 돈으로. 1조 원. 네. 우리는 43조 원이 넘었어요. 네. 그리고 2020년도에 국방 예산안을 보면 또 50조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무기 사와야 되니까. 네. 근데 상당 부분이 네. 미국의 첨단 군사 무기를 도입하는데 네. 좀 쓰고 있는 거죠. 네. 이런 현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위협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러면서 한 측면에서는 군산 복합체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이 정말 우리의 현실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과적으로 남북 간의 긴장의 조성이라고 하는 것, 긴장의 고조, 이것은 미국 군산 복합체의 무기 판매 증가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을 빗대어 가지고 우리 박재영 위원께서 칼럼 제목을 대한민국은 미국 전략무기 판매처인가 이렇게 제목을 정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실제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과 우리가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러니까 지소미아, 이거 박근혜 정부 말기 때 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청와대 게시판에 우리 국민들께서 청원하는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 내용 중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개정, 이걸 청원하는 글이 있어요.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개정해 주세요. 이런 청원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서명을 많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와 달리 많은 우리 국민들이 주한미군의 주둔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대한민국을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다른 목적이 있다.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배치시켜 놓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네. 국민들이요. 자,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국인의 아마 상당수 전쟁을 경험한 세대뿐만이 아니라 아마 젊은 세대들도 네. 그 미국에 대해서 우방이니 혈맹이니 뭐 동맹이니 그렇죠.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마치 미국이 선한 마음을 갖고 한국민들을 사랑해서 또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전쟁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어떤 그 구세주다. 선한 존재.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미군의 본질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건 외피에 불과하다. 네. 선한 이미지. 그러니까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민과 남한 사회를 지켜주려고 하는 의도. 이것은 굉장히 선하게 포장된 것일 뿐이고 그 배후의 본질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1945년 일본이 패망해가지고 네. 우리 표현으로 보자면 대한민국이 해방됐는데 그때 해방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저기 태평양 사령관 메가더가 한반도에 진주한단 말이죠. 근데 해방의 동반자로 진주한 게 아니었죠. 네, 그때 전 메가더 사령관이 포고령 1호를 발표하는데 네. 거기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이렇게 명확히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방의 동반자로 들어온 게 아니라 친구로 들어온 게 아니라 점령군으로 들어왔다 이 말씀하시는 그 거예요? 얘기죠. 러시아가 남하하는 거를 38도 선에서 막고 북한은 러시아가 점령하더라도 남한은 소련이죠. 그 당시는 소련이 점령하더라도 남한은 그 미군이 점령해서 군사적 활용 가치를 높인다. 그래서 점령군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네. 미군 또는 미군이 포함된 그 유엔군 이런 부분이 한반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효적으로 지배할까라는 측면이 그 내용이 담긴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다. 그래서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미국은 갑, 네. 대한민국은 을이라는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네. 미국이 즉 한국과 미국 간의 방위 조약이잖아요. 네. 미국이 이 북한의 침략과 공산 세력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방위해주겠다라고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진 것 같지만 그 본질을 뜯어다 보면 점령군인 미국이 군사적으로 한반도를 효과적으로 실효적으로 지배하거나 혹은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의 군사 전략 그 속에서 네. 한반도를 점령했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네, 그 내용이 어떻게 소파에 담겨 있습니까?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4조도 그렇고 네. 소파 4조에도 그렇고 네. 주둔군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우리의 모든 권리를 미국에 허용하고 네. 미국은 그거를 수용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미국이 요구를 하면 한국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수용해야 하는 네. 이런 관계가 상호 방위 조약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둔하고 있는 미국이 그러니까 갑이고 대한민국이 을이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둔군 지휘협정 이게 소파죠. 소파죠. SOFA. 네. 네, 주둔군 지휘협정. 이거 자체가 일종의 그 불평등한 관계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갑과 을이라고 표현되는 것 자체가 이미 불평등이죠. 기울어진 네. 운동장이고 불평등한 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네, 거죠. 좋습니다. 자, 주한미군이 지금 주둔하고 있고 우리가 소파 협정에 따라서 주둔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대한민국 정부가 연간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한미 간에 이것을 둘러싸고 크게 논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런 뉘앙스를 이야기했죠. 네. 사실은 그 한국에 가서 돈 뜯어오는 게 자기가 사업할 때 그 집세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많이 뜯어왔다. 뜯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뭐 심지어는 뭐 3배를 올리니 4배를 올리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가 저는 꽤 오래전에 네. 우리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주둔비의 일부를 부담할 때는 뭐 1,000억 정도 이렇게 부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그게 소파의 규정을 보면 소파 4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미군의 주둔비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네. 주둔비의 일부를 보조하게 규정돼 있거든요. 주둔비의 일부만을 우리가 지원해주기로. 예. 네네. 그렇게 됐는데 그게 일정하게 다 새로운 합의를 SMA라고 하는데 거기서 주둔군 비용 주둔비를 지원하는 계약을 다시 하게 돼요. 네. 거기서는 이상하게 주둔비까지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1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그렇죠. 주둔비를 얼마를 올해죠 올해. 네. 작년에 합의해가지고 올해 지원하는 돈이 1조 389조 원이라는 거죠. 네.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늘어났어요.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트럼프는 이거를 5배, 6배로 더 늘려야 된다.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5, 6조가 되는 건데 그렇죠. 실제 주한미군의 전체 주둔비가 사실은 5조, 5, 6조 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뭐 한 5조 원 되는 걸로 돼 있죠. 예, 네. 그러면 주둔비를 다 지원하고도 더 남는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소파에 규정된 내용도 이미
무시하고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뭐 엄청난 갑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네, 냉전 체제의 완결, 이 냉전 체제 완결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지금 냉전 체제의 완결,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여기서 완결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완전하게 정말 짓겠다 이런 겁니다. 냉전 체제를 실효적으로 끝내겠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데, 자 그런데 이게 지금 6.25 전쟁이 벌어진 지가 66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지금 66년 동안 냉전 체제가 지금 한반도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어떻습니까?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 통제권, 이거 우리가 전작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가져오고 있지는 못해요. 이거 과거 민주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 아니겠습니까? 네. 전작권 가져오자는 이야기 있었죠. 근데 이게 허지부지되고 말하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국가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저는 이 전작권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승만 정부 때 6.25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군사 지휘권을 미국에 이양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데 아마 노태우 정부일 거예요. 그때 편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을 분리해가지고 평작권은 가져왔고 네. 전시작전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미군이 갖고 있죠. 예. 네. 근데 보면 지금 우리는 어떤 체제입니까? 휴전 체제면 전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군사에 대한 전체 지휘권은 미국한테 있는 거죠. 유엔군이라든지 됐든. 뭐 이 상태에서 전작권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어쩌면 자주독립국가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들어요. 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1년 국방 예산이 1조고 우리나라 2020년도 국방 예산이 50조인데 50배네요. 예, 50배죠. 그리고 작년만 해도 43배고 네. 그 전후에 들어가면 30배, 35배 막 이런 관계가 수년 동안 지속됐단 말이죠. 아, 이런데도 자주 국방이 실현되지 않았다. 이거 개가 불 뜯어먹는 소리인지. 그 핵심에 지금 예. 전시작전 통제권이 있는 거죠. 예,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자주 국방을 실현할 정도의 국방비를 투여하면서도 전시 작전권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네.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네. 더 답답한 거는 지난번에 이제 남북 합의를 통해서 네. 그 경의선, 동해선을 연결하겠다. 네. 그래서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판문점을 넘어가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미국이 동의 안 해주니까 못 넘어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남북한 간에 응. 그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군사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 군사 합의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미군이 허락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려운 거죠. 그런 거죠. 네. 정전 상태를 관리하는 게 유엔사에 있으니까 그 정전 상태에서 이거를 허물고 남북 관계를 유지하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서 평화 정착을 하고 경제적 공동 번영을 추구하려고 해도 네. 유엔사나 미군의 동의가 없으면 한반도는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 대한민국은 자주권이 없다. 네. 이 비현실적인 상황이라는 그렇네요. 거죠. 방금 그 경제적으로 남북 간에 뭐 공동 번영을 하려고 해도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왜 철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그 철도청이 그 코레일에서 그 북한 쪽으로 뭐 가서 조사도 하고 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본격적으로 철도를 연결해야 될 텐데 네. 지금 이것도 스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미국이 지금 스톱하라고 그래서 스톱한 거잖아요. 그렇죠. 허가를 안 해주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경제 침체다. 민생 경제가 파탄났다. 네. 한국의 경제 발전 전망이 없다.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학자들이 제기하는 게 이제 한반도의 새로운 출구는 네. 남북 평화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어쩌면 네. 유일한 돌파구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지금 운전자를 하겠다. 네. 운전자론.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를 중재하는 적극적 중재자론 이런 걸 지금 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도 사실은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 유엔에서 북한을 제재한 상태에서도 남북 경협의 일부 가령 그 뭐 개성공단 네, 개성공단. 그다음에 그 금강산 관광.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네. 미국에서는 뭐냐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나가지 말라.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제재를 하고 금지를 시키고 있는 상황인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운전자론을 경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좀 불평등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인식을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미국이 네. 이제는 과거와 달리 한국이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해서 네.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하지 못해서 자기들이 점령군으로 들어갔다 치더라도 이제 6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대한민국의 이상이 변화됐단 말이죠. 네. 그리고 남북 관계도 변화돼야 할 시점인 거고 네. 이 점에서 이제 우리가 그 한미 관계가 그 기울어주는 운동장 불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평등의 기준을 갖고서 새로운 관계를 네.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자,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남북 간 경제적 공동 번영 이게 우리 시대적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평화와 평화 경제를 통한 공동의 번영이죠. 예. 이 시대적 과제를 지금 이행을 해야 되겠는데 자, 그러려면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주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그것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라고 하면 전 세 가지 문제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네, 이것이 전체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불평등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 이거를 폐지 또는 개정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지금 갑과 을의 관계죠. 예, 그렇죠. 네, 이걸 갑과 을의 관계를 지금 예. 대등한 관계로 바꾸자.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에 의해서 다시 규정되어져 있는 소파. 미군 주둔군 지휘 협정.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시키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도 평등하게 개선되어져야 한다. 소파의 불평등성도 개선하자. 네. 네, 또세 그리고 번째는 세 번째는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냐면 한국을 자기네 군사무기 판매처. 군산 복합체의 이익 실현을 위한 도구다. 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네. 서로 대등한 두 개의 국가가 시대적 동반자 관계. 동반자로서 네. 호혜 평등의 원칙 속에서 그 주권 국가의 그 관계를 맺어가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네. 지금의 한반도가 또는 대한민국이 네. 자주 독립국가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겠느냐 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요새 주한미군 있죠? 네.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아예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제가 80년대에 대학 다닐 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시는 그 학생 운동권도 많이 있었고 네. 또 1990년대만 하더라도 제야 운동권에서도 주한미군 문제를 이 철수 문제를 거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이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는 쑥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참 재밌는 게요. 네. 그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니까 네. 그 다음에 보수 세력 속에서 쫙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쟤네들 진보 세력들이 조금 있으면 아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거다. 그랬죠. 이렇게 쫙 그 뒤에서 네. 이제 배경을 깔더라고요. 네, 주한미군 철수는 네. 김일성이가 했던 주장이고 그렇죠. 남한에 있는 진보 세력은 김일성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저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그리고 이적 집단들이다. 이렇게 네. 보수가 대한민국의 과거 진보를 이렇게 비난했어요. 네,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주한미군 철수가 어쩌면 과거 진보 정치 활동을 하던 사람들의 주요한 과제이기도 했었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어쩌면 운동권 세력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깨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한미 관계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관계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갑과 을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주장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나 남북의 공동 경제 번영을 추구하는 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그 지금 주한미군을 요구하기보다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기보다는 주한미군이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는 한반도의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게 아닐까. 그래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남북관계가 오히려 주한미군 철수를 하지 않아도 더 나아가서 나중에 종국에는 미군 스스로가 자기들의 결정에 의해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는 게 지혜가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박 의원님 판단하시기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깨어있는 시민들이 보다 이렇게 영리하고 보다 이렇게 스마트한 전략을 선택했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막 구호로서 외쳐서 주한미군 가라 철수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런다고 될 일도 아니고 오히려 보수의 공격만 처리하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그것보다는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으로 오히려 남북 간의 그 호혜 평등 그리고 평화 정착 그리고 공동 번영 이런 식으로 가서 한반도 전체가 평화의 무도가 조성되게 되면 사실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 의미는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가 않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렇게 가자라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보자면 네. 전에 그 국가보안법 노무현 정부 때 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국가보안법은 유물이니까 네. 칼집에 꽂아서 그 박물관으로 보내자. 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그랬죠.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이 한참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때 그 진보 진영에서는 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 네. 보수 진영에서는 죽어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할 때 네.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는 네. 이거를 개정해서 개정론이 있었죠. 악법을 독소 조항만 빼자. 그리고 나머지는 형법에 담아내는 걸로 하자. 그 7조에 이렇게 해서 7조. 네. 불고지죄라든지 뭐 네. 이런 뭐 찬양죄라든지 이런 것을 빼면은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주장했는데 결국은 이거 죽어도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라고 조조적 입장이 이겼죠. 예.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국가보안법을 전혀 손도 못 대고 손 못 댔죠. 지금까지 와 있잖아요. 네, 그게 찬양 고무죄입니다. 그렇죠. 자연고무죄. 네. 그래서 저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도 그냥 당위적으로 네. 구호적으로 주장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아도 저쪽에서 이쪽에 실효적으로 주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게끔 우리의 조건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 시기에 과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한미군 철수보다는 우리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가지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좀 개정하자. 그리고 소파도 개정하자. 네. 그리고 전작권을 인수받자. 네. 지금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네, 거죠. 좋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를 미군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북과 남과 북의 관계를 우리 국민 스스로의 어떤 의사결정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자. 이게 오히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다. 지금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주체적인 역량을 네. 더 구체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게 지금 네. 시기에 과제다 좀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이 한반도의 냉전적인 체제 있죠. 이거 우리가 원한 우리가 원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열강들의 냉전 체제 속에서 이 미소 열강의 그 패권적인 경쟁 질서 속에서 만들어진 한반도의 분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유물이 우리의 생명줄을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미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네. 외국의 사례를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우리나라처럼 첨예한 이념 대립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경우는 별로 못 찾아보는 것 같아요. 찾아볼 수가 없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보면요. 한 나라에 두 개의 종족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죽여야 네. 마치 이 땅에서 제거해 버려야 네.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극단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극복하는 게 말로는 그렇게 하죠. 서로 대립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 속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데 네.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념의 덫에 갇혀가지고 수십 년 세월을 갈등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럼 이 이념은 뭐냐 대체. 저는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모든 행위의 목표는 인간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면 인간의 행복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 저는 이념이다. 네. 그래서 이념은 인간의 행복을 구현하는 수단이어야지
네. 마치 이념의 노예가 사람 이념의 노예가 되어서 네. 그 이념에 사로잡혀서 이념 갈등의 도구로 사람이 전락해버리는 이런 기형적인 구조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치가 달라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치가 이념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이념 이전에 사람의 행복을 앞세우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에 보면 그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쟁을 네. 하는데 서로 다른 정당이 경쟁을 하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누가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더 향상시킬 것인지 이 정책을 내놓고 경쟁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정치판은 뭐냐면 상대방이 정책을 내세우면 저거를 어떻게 무력화시킬 건가? 사회주의다 이렇게 해보지 않습니까? 내 거를 내세워서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네. 상대방이 내세우는 거를 무력화시키는데 발목을 잡는데. 무력화시키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이념의 뜻을 그렇죠. 씌워버리는 거죠. 네, 무조건. 뭐 노동권을 신장하자 그러면 저거는 사회주의다 네. 그러고 지금은 배급 경제다 이렇게 해버렸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념적 네. 딱지를 붙여버리는 게 네.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모습이다. 네, 좋습니다.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이 달린 방송이었죠. 대한민국 미국의 전략무기 판매처인가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우리 박재영 정책위원님이 프레시안에 게재한 아주 인기를 많이 끌었던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칼럼을 가지고 오늘 이상희 TV 오늘 방송을 꾸며봤습니다. 수십조 원의 국방비 그러니까 2020년 우리 국방비 50조 원인데요. 자,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은 국방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이 국방비 중에 일부라도 우리 노인 복지, 아이들을 위한 복지, 그리고 우리 청년의 일자리를 만드는 복지에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이제 복지 효과로 가는 길에서 많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이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행복의 새로운 평화와 복지와 성장의 체제 이것이 바로 역동적 복지효과입니다. 여러분 이 길 함께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희 TV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림종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인들에게 많이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